여기 한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평화롭고 발전된 나라로 알려진 이곳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이 한국의 특별한 문화를 경험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런 일이 21세기에 아직도 있을 수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과연 이 선진국의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을 통해 한국의 숨겨진 모습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안셀 마에다입니다. 저는 지진학자예요. 쉽게 말하면 지진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저는 일본의 한적한 구석에 자리 잡은 키타야마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하루하루 크게 달라지는 일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녹차 한 잔을 끓인 후 현지 지진 모니터링 스테이션으로 출근해요. 그곳은 컴퓨터와 화면들로 가득 찬 작은 건물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화면에 나오는 구불구불한 선들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선들이 우리 발밑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죠. 제 일은 꽤 단조로워요. 책상에 앉아서 그 화면들을 보며 땅이 불안해할 징조가 있는지 살펴보죠. 때때로 페인트가 마르는 걸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 선들이 갑자기 요동칠 때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아래 숨겨진 힘을 생각하면 흥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저는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귀신이나 점술 같은 건 믿지 않아요. 저는 눈에 보이고 측정할 수 있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됐죠.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마음을 찜찜하게 하는 게 있어요. 머릿속 한 구석에서 떠나지 않는 찜찜한 느낌이랄까요? 사실 우리 가족은 항상 꽤나 애국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일본을 자랑스러워하고 특히 한국 같은 다른 나라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다른 나라들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자라왔어요. 하지만 지진학자로 일하면서 지구는 국경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진은 어디에나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든 말이죠. 키타야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평화로운 곳이에요.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예의 바르며 삶은 느리고 편안한 속도로 흘러가.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랄까요? 목덜미의 털이 곤두설 정도의 기묘한 고요함이요. 지난주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거대한 오징어가 마을 근처 해변에 떠밀려온 거예요. 이제 그냥 수족관에서 볼 법한 큰 오징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엄청나게 커서 버스만큼이나 길었어요. 마을의 노인들은 나쁜 징조니 고대신하니 하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냥 드문 일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직장에서 저는 지진 데이터에서 평소와 다른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고 있어요. 큰일은 아니고 그저 평소 패턴과 딱 맞지 않는 작은 파형들이죠. 별일 아니라고 계속 자신에게 말하고 있지만 만약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며? 만약 이게 뭔가 더 큰 일이 올 조짐이라며?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서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추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동료들이 눈치채고 있죠. 안셀 좀 쉬어야 해요 라고 말해요. 집에 가서 좀 쉬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편히 쉴 수 있겠어요? 문제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이 느낌을 떨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오징어나 이상한 데이터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새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평소와 다른 패턴으로 날아다니는 모습, 천둥이 치기 전처럼 공기가 무겁고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 심지어는 마을의 고양이들조차 평소보다 더 많이 울어대는 모습까지요. 저는 스스로에게 이건 그냥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하려고 해요. 저는 과학자잖아요. 애매한 느낌이나 미심보다는 데이터를 믿어야 해요. 하지만 제 본능이 제가 가진 장비들로는 감지할 수 없는 무언가를 알아채고 있는 건 아닐까요? 책상에 앉아 구불구불한 선들이 가득한 화면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전한 걸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과 지식이 지구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에 충분할까요? 이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머리를 흔들어요. 아마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걸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푹 자고 나면 아니면 하루 정도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집에 갈 짐을 싸면서도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제 삶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변할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요.
키타야마의 고요한 거리를 걸어 집으로 가면서 맑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올려다봐요. 모든 게 평화롭고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이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고요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뭔가가 오고 있어요.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그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해가 겨우 지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낼 때쯤 저는 연구소로 향했죠. 하지만 그 평범한 화요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란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훑어보던 중 어떤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동료 히로시가 보낸 이메일이었고 제목은 "이거 꼭 봐야 해" 였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클릭해봤죠. 이메일에는 한국의 오래된 예언에 대해 일본의 한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링크로 보내왔더라고요. 평소에 저는 미신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엉뚱한 이론 같은 건 믿지 않지만 왠지 그 링크를 클릭하게 됐어요. 게시물을 읽는 동안 손에 든 커피는 어느새 식어버렸어요. 그 예언은 몇백 년 전 살았던 승조라는 한국 승려의 것이었는데 일본이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거대한 지진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예언했더군요. 처음엔 눈을 굴리며 또 하나의 종말 예언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읽다 보니 회의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구체적이었어요. 일본이 과거에 한국에 저지른 나쁜 짓들 때문에 끔찍한 자연재해를 당할 것이며 일본의 대부분은 바다에 잠기고 살아남은 일본인들은 한국에 도움을 구하러 가야 할 거라고 했죠. 저는 과학자예요. 저는 사실, 데이터, 증거를 다루죠. 예언이나 업보 같은 건 제 분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예언이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포럼 게시물에 따르면 이 승조라는 승려는 예전에 일본에서 발생한 큰 지진들을 정확하게 예언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 1995년에 있었던 한신 대지진도요. 그 부분에서 잠시 멈췄어요.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의자에 기대어 앉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 예언은 역사상 기록된 어떤 재해보다도 큰 재난을 언급하고 있었죠. 그리고 최근 제가 분석하던 데이터에도 뭔가 이상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확실한 건 아니었지만 불안함을 느끼기엔 충분했어요. 그렇게 생각에 잠겨있을 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 밖을 보니 항구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재킷을 챙겨 나갔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해안가에 거대한 오징어가 떠밀려 와 있었어요. 그것도 정말 거대한 오징어였어요. 버스만큼 큰 오징어였죠.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손가락질하며 흥분한 모습이었어요. 거대한 오징어가 완전히 생소한 건 아니지만 아주 드물죠. 그런데 우리 작은 마을 키타야마에서 이런 걸 보다니 정말 이상했어요. 그 거대한 생물을 바라보며 서 있는데 옆에서 한 노인 어부가 친구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건 나쁜 징조야."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거대한 오징어가 나타나면 큰 재앙이 온다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저는 그 노인의 미신을 비웃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예언에 대해 읽고 나서 이 희귀한 생물을 보고 제가 분석한 데이터를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예언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가며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불안해졌어요. 그 예언은 지진만을 언급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징조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었죠. 예를 들면 동물들의 이상 행동이라든가 해변에 떠밀려온 거대한 오징어? 그 체크리스트에 들어맞았어요. 그날 저녁이 되자 마을 전체가 그 거대한 오징어 얘기로 떠들썩했어요. 사람들은 오래된 전설과 미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분위기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뭔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석양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발밑의 땅이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항상 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미신들은 무시해왔죠. 제 가족은 한국에 관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회의적으로 보도록 저를 키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거대한 오징어, 예언, 그리고 제가 분석한 데이터가 모두 머릿속에서 뒤엉켰죠. 만약 그 예언에 일말의 진실이라도 있다면? 과학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잠을 설친 채 뒤척이며 사실과 두려움이 뒤섞인 생각들로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을 헛소리로 치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속삭임이 들렸어요. 동이 트는 첫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알아봐야겠다고요. 그 예언에 대해서, 승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항상 무시해왔던 한국과 일본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이 결심이 저를 전혀 예상치 못한 여정으로 이끌 줄은 몰랐어요. 과학, 역사,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도전하게 될 여정으로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이 따갑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는 명확하게 나와 있었지만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오래된 한국의 예언이 제 과학적 자료와 이렇게 정확히 일치할 수 있단 말인가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피곤한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어요. 몇 세기 전에 살았던 승려가 지진을 예언할 수 있었다니 이건 단순한 우연일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어쩌면 이게 제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봤어요. 거대한 오징어의 발견, 땅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진동, 그리고 이제는 이 예언까지. 이 모든 것이 너무 버거웠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동료 유키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안셀 뉴스 봤어? 정부에서 지진 경보를 발령했어. 사람들 난리 났어. 사무실에 있는 TV를 급히 켰어요. 뉴스 앵커의 얼굴은 심각했고 전에 없던 경고를 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게로 몰려가서 물건을 사재기하는 장면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럴 리가 없어.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구소 소장인 타나카 박사였어요. 마에다 씨,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그의 얼굴은 심각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저는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고대 한국의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어떻게 상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박사님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데이터는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타나카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답을 원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제 고집 때문에 진짜 위협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주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는 항상 한국을 뒤처진 나라로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으며 자랐고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예언과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마주하며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식히기 위해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밖에 나서자 마을이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에 키타야마는 활기가 넘쳤지만 지금은 음산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거리를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항구에 도착하자 몇몇 어부들이 무언가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가까이 가보니 또 다른 거대한 오징어였어요. 이전 것보다 훨씬 더 큰 놈이었죠. 이건 징조야, 한나이 든 어부가 말했어요. 바다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야. 비웃고 싶었지만 그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의 신념을 무시할 자격이 제게 있는 걸까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작년에 한 학회에서 만난 한국 연구자로부터 온 이메일이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승조의 예언에 대해.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어요. 김 박사님은 승조의 예언을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그 예언이 실제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저를 한국으로 초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워보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 이메일을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한국에 간다고?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비친 두려움, 거대한 오징어들, 정부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만약 이 예언이 진짜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책상에 앉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에 간다면 제가 그 예언을 믿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될 거예요. 과학자로서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반하는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회를 무시하고 만약 재앙이 닥친다면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며칠은 회의와 기자회견,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의 연속이었어요.
모두가 제가 알지 못하는 답을 원했어요. 마을의 긴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짙어졌어요. 어느 저녁 사무실을 나서던 중에 마을 광장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보호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항상 저에게 친절했던 이웃 사토 할머니도 계셨어요. 그녀는 저를 보고 손짓하며 불렀어요. 안셀군, 같이 기도해요.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여기는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과학자지 신앙인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이 순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이 아닌 희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천천히 저는 그 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아마도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과학과 신앙이 함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기로요. 승조와 그의 예언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제가 완전히 믿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가능성을 탐구해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짐을 싸면서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 여정이 우리가 모두 간절히 필요로 하는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발밑에서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주변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건물들이 휘청거리고 창문들이 산산이 부서지며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어요. 이건 그냥 흔한 지진이 아니었어요. 더 큰 재앙의 전조였죠. 진동이 잦아들고 나서야 북산에 있는 제 사무실 건물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제가 수년간 살아온 이 도시는 이제 알아볼 수 없게 변했어요. 거리에는 금이 가 있고 몇몇 집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그 예언이 경고했던 재앙이라는 걸 깨닫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한 늙은 한국 승려의 예언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해왔어요. 어떻게 제가 훈련받은 지진학자가 그런 고대 예언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파괴된 현실을 마주하고는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해변에 떠밀려온 거대한 오징어들, 이상한 날씨 패턴들, 그리고 이제 이 지진까지 마이너스 모든 것이 무서운 퍼즐 조각처럼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생각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저는 한국에 가서 이승려, 승조와 그의 예언에 대해 더 알아봐야 했어요. 이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저는 항상 한국을 일본보다 열등하게 여겨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재앙 앞에서 저의 편견이 얼마나 작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필요한 것들만 간단히 챙겨 공항으로 향했어요. 여행 내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난기류에 부딪힐 때마다 또 다른 지진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한국에 가까워질수록 창밖을 내다보며 낯선 외계 풍경이라도 보게 될까봐 반쯤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놀랍게도 평범한 나라였어요. 서울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낯설었어요. 한국어로 된 표지판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고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공기의 냄새도 다르고 주위 사람들의 목소리도 낯설었으며 심지어 발밑의 땅조차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제가 새로운 세계로 넘어왔다는 증거였죠.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도심 외곽에 있는 작은 불교 사찰이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승려가 다정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서툰 일본어로 말을 걸었어요. 어서 오세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어요.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어요. 승조의 예언에 따르면 일본의 과학자가 답을 찾으러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죠? 저는 항상 차가운 사실과 증거만을 믿어왔는데 지금 저는 한국의 사찰에 서서 고대 예언의 일부라는 말을 듣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학자들과 승려들을 만나 승조와 그의 가르침에 대해 배웠어요. 그들은 저에게 고대 두루마리를 보여주며 이전에는 생각해본 적도 없는 개념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업보라는 개념 마이너스 우리의 행동이 시간에 따라 파장을 일으킨다는 생각. 마이너스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어느 저녁 사찰 정원에 앉아 있을 때 한 젊은 한국 학자인 민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한국은 어떠신가요? 그가 완벽한 일본어로 물었어요.
저는 망설이며 솔직히 말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네요. 민준이 웃었어요. 제 추측인데 우리가 다들 진흙집에 살면서 당나귀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셨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정말 뭘 기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말이 제게 깊이 와닿았어요. 처음으로 제 편견이 얼마나 저를 눈멀게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진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승려들은 저에게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마이너스 한 나라의 행동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구 자체도 우리가 내뿜는 에너지를 반응한다는 것을요.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몇몇 한국인들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어요. 우리 두 나라 간의 아픈 역사를 알고 있기에 그들을 탓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등을 돌리는 사람마다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그들의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해 사찰의 명상실로 걸어갔어요. 조용한 어둠 속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눈앞에 있던 장막이 걷히고 세상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듯 했어요. 저는 그 예언이 단순히 지진과 자연재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경종이었어요. 일본과 한국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할 기회였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저는 이 모든 일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새벽의 첫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자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예언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희망과 화해의 메시지를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앞으로의 여정은 험난하겠지만 지진 이후 처음으로 저는 이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숨을 들이쉬고 아침 햇살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공기가 달콤하게 느껴졌고 벚꽃 향기로 가득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제 삶의 새로운 장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게 느껴졌죠. 간판들은 제가 읽을 수 없는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공기는 낯설고 매콤한 냄새로 가득했어요. 길을 잃은 듯했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심호흡해 안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여기에 온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서울에 온 이유는 지진을 예언했던 한국의 승조 스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그의 예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정말로 사실일까요? 일본이 정말 바다에 잠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대학교였어요. 그곳에서 한국사와 예언에 대해 전문가로 알려진 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키가 작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배우러 오셨다니 기뻐요. 우리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어요. 사무실은 오래된 책과 지도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녹차를 한 잔씩 따라주었습니다. 승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해보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예언과 지진, 그리고 거대한 오징어에 대해 아는 것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말하다 보니 제가 얼마나 적게 알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조는 현명한 사람이었죠.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예언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역사와 철학을 이해해야 해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김 교수님은 저에게 한국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는 인과응보, 즉 우리의 행동이 결과를 초래한다는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가 길고 복잡하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서로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한 연결되어 있죠. 한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쳐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을 낮게 평가했었는데 이제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이곳에는 깊이와 지혜가 넘쳐났어요. 그 예언은 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김 교수님이 말했어요. 그것은 균형과 조화에 대한 것이에요. 이건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개념이죠. 그녀의 사무실을 나서며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 외곽에 있는 한 불교 사원을 방문했어요.
그 사원은 화려한 그림과 황금빛 불상들로 아름다웠어요. 그곳에서 재훈이라는 스님을 만나 명상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는 바닥에 있는 방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저는 시도했지만 생각이 자꾸 흩어졌어요. 일본, 지진, 제가 배우고 있는 모든 새로운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생각과 싸우지 마세요. 재훈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냥 구름처럼 지나가게 하세요. 서서히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꼈어요. 세상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잠시 동안 저는 모든 것과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마이너스 땅, 바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과도요. 눈을 뜨자 재훈 스님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셨군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모두가 저를 환영해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일본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한 번은 식당에서 어떤 남자가 저 옆에 앉기를 거부했어요. 우리는 일본이 했던 일을 잊지 않았어요. 그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상처받고 방어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김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인과응보의 개념이 떠올랐어요. 우리나라의 과거 행동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많은 동맹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대학의 한 그룹 학생들이 저를 스터디 모임에 초대했어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 역사와 철학에 대해 밤늦게까지 토론을 했어요. 그 학생들 중 한 명인 민지는 저와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그녀도 저처럼 지질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우리 분야가 이렇게 많이 겹칠 줄 몰랐어. 그녀가 어느 날 말했어요. 지구는 국경이나 국적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점점 변하는 자신을 느꼈어요. 이제는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었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마이너스 땅, 바다, 사람들, 심지어 과거와 미래까지도요. 어느 아침 갑자기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저는 마침내 승조의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였죠. 지진은 단지 지질학적 현상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나라들 사이의 긴장의 반영이었죠. 과거를 바로잡고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요. 저는 이 깨달음을 김 교수님께 전하기 위해 달려갔어요. 그녀는 주의 깊게 제 말을 듣고 나서 미소를 지었어요. 잘 배웠군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제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그때 저는 제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어요.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죠. 일본으로 돌아가서 제가 배운 것을 전해야만 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짐을 싸서 귀국할 준비를 하면서 저는 달라진 자신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었고 희망과 이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공항에서 민지가 저를 포옹하며 말했어요. 기억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지구의 일부예요.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책임의 무게를 느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한반도를 내려다보았어요. 더 이상 이곳이 낯설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이곳은 지혜와 연결의 장소로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한국의 일부를 제 안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연결이 승조가 예견한 재앙을 막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의 절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낡은 방석 위에 양반다리로 앉아서 복잡한 생각들을 가라앉히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몸을 움직일 때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 명상이라는 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신이 없었어요. 숨을 고르세요, 안셀. 옆에 앉은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생각을 놓아버리세요. 말은 쉽죠. 제 머릿속은 지진, 거대한 오징어, 그리고 고대의 예언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눈을 감고 그들이 가르쳐준 대로 숨에 집중해 보려고 했어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머릿속 소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절의 흙냄새 나는 향이 코를 채웠고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제 마음에서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언, 지진, 일본과 한국 사이의 긴장이 전부 말이 되었어요. 아, 하고 저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눈이 번쩍 뜨였죠. 스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보셨군요? 저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언이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건 경고예요. 바꿀 기회를 주는 거죠. 스님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해보세요.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나라들 사이의 나쁜 감정의 반영 같아요.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모든 분노와 아픔이 마치 땅 자체를 흔들어 놓는 것 같아요. 스님은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했어요. 그 상처들을 치유해야 해요. 나라들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서로 대화하고 이해해야 해요. 그러면 아마도 땅도 진정되지 않을까요? 스님의 미소가 더욱 커졌어요. 안셀, 잘 배웠군요. 이제 이 지식을 어떻게 쓸 건가요? 그게 바로 큰 문제였죠.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뭔가 해야 했어요. 집에 돌아가야겠어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재앙이 닥치기를 기다릴 수는 없어요.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정이 끝난 건 아니지만 큰 한 걸음을 내디뎠군요. 여기서 배운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스님께 고개를 숙였어요.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떠나면서 제 머릿속은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한국과의 교류가 단순히 평화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어요. 도착하자마자 저는 지진학센터의 동료들에게 회의를 소집했어요. 들어봐요. 제가 말하며 노트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게 좀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제 말을 들어줘요. 저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마이너스 예언에 대해, 한국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 우리 행동이 지진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에 대해요. 몇몇은 회의적인 표정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네가 제안하는 게 뭐지? 상사가 찡그리며 물었어요. 운동을 시작해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여기 키타야마에서요. 한국 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해야 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워야 해요. 어쩌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할 수도 있겠죠. 그게 지진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나? 누군가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않나요? 잃을 게 뭐가 있죠? 놀랍게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제 상사도 웃음을 띄었어요. 비전통적이군,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통적인 시기가 아니야.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작은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죠. 일본과 한국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는 온라인 포럼을 만들었어요. 키타야마에서 문화교류 행사도 조직했어요. 우리는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죠.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더듬거리며 웃으면서 연습했어요. 항상 쉽지만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과거에 대해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는 지진계 자료를 확인하다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몇 달 동안 기록된 지속적인 작은 진동들이 줄어들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었어요. 이거 좀 보세요. 제가 동료들을 불렀어요. 우리는 화면을 둘러싸고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해변에 서서 일본과 한국을 가르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물결은 잔잔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한때는 한국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한때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했던 예언이 이제는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제 눈을 뜨게 해줬고 배우고 성장하도록 이끌었어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정말로 재앙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집으로 돌아서려는 순간 물속에서 뭔가를 보았어요. 거대한 오징어가 잠깐 수면 위로 촉수를 드러냈다가 다시 깊은 곳으로 사라졌어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두려움에 떨었겠지만 이제는 그 광경이 저에게 경고처럼 느껴졌어요. 세상은 여전히 신비로 가득 차 있으며 때로는 그 신비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가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여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상기시키는 것이었어요.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걸 맞이할 준비가 된 기분이었어요.
함께라면 우리는 동해에 필요한 균형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